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 물건인데 거의 한 1,500까지도 가는 경공매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오늘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출 받아서도 들어가도 되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물건이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 수익률 상당하죠. 이런 매물은 세금의 법정길이 빨라가지고 임차인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확인이 안 되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지금 볼 물건은 지금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유명한 3대 학원가. 네. 예, 어디 있죠? 대치동,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죠, 중계동. 네. 자, 이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은행 사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건이 바로 은행 사거리에 위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전자지역도로 한번 보면, 자, 여기 바로, 여기가 은행 사거리가 되고, 자, 이 코너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메인 상가, 메인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2칸짜리 그 전철 들어오는 게 지금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이 앞에 또 들어오기도 해요. 건물 앞에 바로 들어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여기 은행 사거리는 학원가로 유명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에 대한 시세도 지금 노원구 내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편인데, 더군다나 또 이제 이런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의사들하고 지금 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반발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추세는 의대 정원이 늘려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에서는 지금 의대 전용 입시반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공간들이 더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동네에서 그런 스페이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 물건인데, 지금 이 물건을 보시면, 자, 건물 면적에 보면 전용이 74평입니다. 자, 이 전용이 74면은 이게 이제 분양 평수로 할 때는 보통 거의 한 150평. 150평 정도. 자,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물건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301호, 302호, 303호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302호는 지난주에 이미 낙찰이 된 상황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길이 아까 보셨지만 오늘 5시까지인데, 이 물건은 74평이고요. 지금 303호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낙찰됐던 전용 40평 같은 경우가 사실 임대료로 따지면 한 500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료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주변 시세가 평당 한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900까지도. 전용 74평인데요. 지금 거의 한 1,500까지도 가능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용 40평짜리가 지금 임대료가 한 500 정도. 그게 400, 500 정도고, 이거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데, 분양 평수로 따지면 15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150평이면 1,5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우량 물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물건이 경공매로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은 물건인데, 이 물건이 뭘로 쓰고 있냐 지금 보시면, 현황 내용에 보시면 301호는 재활의학과, 302호 생각의 좌표. 이 생각의 좌표도 결국 이 재활의학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303호까지 전부 다 이 재활의학과에서 쓰고 있어서 재활하는 시설로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장이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얘기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미납네요.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이 관리비가 지금 301호하고 303호가 3,500 정도가 밀려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어쨌든 뭐 또 비율 나눠버리면 이게 한 2,000 좀 넘는다고 치는데, 거기에서 공용 부분만 또 해당은 되겠죠. 근데 또 건물 내에서는 어떻게든 다 받아가려고 할 거고요. 그럼 이거 임대료가 그만큼 나온다 한다면 이거 사실 그냥 1회차에 들어가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5시가 마감이긴 한데, 저는 오늘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명도. 자, 이제 이게 경매에서도 그런데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명도 부분이에요. 사실 명도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할 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또 소송까지 가고 판결 받는 데까지 또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1년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들리는 소문이지만 소유자가 지금 교도소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문제는 뭐냐?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현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 네.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출 이자에 이자를- 대한 그 감당을 1년 동안 버틸 수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 또 관리비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정도는 공실로 둬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쉽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진짜 교도소에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그렇죠. 설득해서라도 확인서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이고, 어, 그게 아니면 소송 가야 되는데 네. 소송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한다. 강제 집행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평당 10만 원 이상, 10에서 1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 비용도 결국 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물건 자체는 상당히 우량 물건이긴 해요. 네. 그래서 학원들이 굉장히 노릴만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위에 3층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임대료가 높은 편인데 네. 그 위에 5, 6, 7층 이런 데들은 임대료가 좀 더 낮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면 또 이제 우리가 시야를 볼 때 사실 네. 가장 잘 많이 들어오는 시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물건 굉장히 우량 물건이어서 좋은 물건인데 명도에 대한 단점, 그게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 금액대에 만약에 네. 15억대 지금 받아서 임대료가 한 달에 1,500이 나온다면 네. 임대 수익률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가 넘어가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 상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 괜찮은 건데 문제는 명도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공실로 둬버리면 그러면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금적인 여유가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낙찰을 괜찮겠죠. 받으면 그래도 예. 좀 우량한. 괜찮죠. 명도뿐만 아니라면 대출 받아서도 들어가도 되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네. 물건이긴 해요. 오히려 1회차에 낙찰이 됐을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용 40평짜리 네. 그 302호 낙찰 받은 분은 그런 걸 조사를 다 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런 물건이요. 괜찮지 않아요? 네. 이런 거 하나 하시면 괜찮잖아요. 이번에 그럼 빌려줘요? 아니 입찰 들어가시나요? 이번에 저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 또 들어가신 게 있으신가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 또 매매 사업자를 내서 네. 경매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상가는 사실 잘 안 하시죠? 상가는 매매 사업자로 해버리면 네. 바로 팔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는 만약에 임대를 놔버리면 네. 매매 사업자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냥 사서 갖고 있다가 바로 팔거나? 그러니까 단기로 뭐 한두 달 잠깐 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택도 매매 사업자로 만약에 받았는데 네. 임대를 놔버리면 매매 사업자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럼 그 주택은 개인으로 잡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다주택자이거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물어보시면 뭐 매매 사업자로 해라, 개인 매매 사업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출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2월에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사업자도 개인이나 법인 다 대출도 네. 나와요. 60%까지. 네. 그리고 DSR이 안 잡힙니다. 오. 그게 장점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매 사업자로 또 주택을 매입하면 2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올라가는 거고 3주택이 되면 네. 12% 가버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3주택 이상인 사람은 법인 매매 사업자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왜냐면 법인 매매 사업자는 어차피 취득세가 12%잖아요. 그게 또 그러면 세금 절세에도 나은 거죠. 다만 요즘에 매매 사업자를 또 쉽게 안 내줍니다. 요즘에 까다로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한 건만 하고 팔아버리고 네.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는 자기네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다 추징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잘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주택도 이렇게 네. 사고 팔고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네. 근로소득이 높다 안 돼요 하면 그럼 또 종합소득에 종합소득 다 잡혀버립니다.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네. 세금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분들은 다 법인으로 하던가 네. 아니면 말 그대로 무직자가 아. 하던가 매매 아니면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하던가.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번에 차익이 2천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12%네. 네. 다음에도 또 2천이면 12%네. 이거를 10번 하면은 10번 다 12%만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누진이 되는 거죠. 그쵸, 누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첫 해 경매할 때 그랬어요. 한번 다 경험을 해보신 20년 전에 처음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겠다 했는데 세금으로 그렇죠. 다 내시.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진짜 네. 수천 개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명도 부분만 잘 해결되면 네. 충분히 이제 우량한 네. 상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건 꼭 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임대 수익률만으로도 우량한 상가. 임대 수익률 상당하죠. 이런 매물은 매매로 나중에 놔도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팔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상가 하나를 네.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만 가지고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경매를 내가 낙찰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 보고 다 해야죠. 네,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경매할 때 주의할 점이었는데 혹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또 공매잖아요. 네. 공매할 때 주의사항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경매나 공매나 둘 다 뭐 주의할 점은 우선 권리 분석이에요. 네.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배당이나 이런 건 같은데 사실 공매에서는 조금 더 주의할 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는 세금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네. 공매도 종류가 뭐 압류자산 공매가 있고 네. 뭐 유입자산 공매 등등 있지만 이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압류자산 공매입니다. 그래서 네. 세금 때문에 나오게 된 공매인데 세금 때문에 나온 공매는 아무래도 세금액이 크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임차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간혹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뭐가 있냐면 임차인하고 세금 간의 배당 순위. 네.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간혹 세금의 법정기일이 빨라가지고 임차인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네.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금이 금액이 커버리면 네.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아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를 잠깐 하나 네. 소개해 볼게요. 자, 이 물건은 뭐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 때문에 뽑은 물건인데, 자, 보시면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1억 7천에 지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입도 20년 11월 24, 확정도 11월 2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세금들이 있는데, 자, 세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정 기일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물건이 어쨌든 임차인이 선순위이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7천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결국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1억 7천 이상에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인수할 사항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이 재산명세서라는 건데, 공매는 친절하게도 재산명세서에 이 압류들의 법정 기일과 금액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압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기일이 13년 2월, 19년 9월. 네. 자, 이 금액은 별로 얼마 안 되지만, 자, 13년 2월인 게 금액이, 배분 요구액이 1억 2천 정도가. 1억 2천 정도예요. 네. 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결국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2억 6천 감정 나와서 9억 1천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1억 2천 이하로 낙찰되는 금액은 어차피 다 세금이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임차인은 배당 하나도 못 받잖아요. 네. 이거 1억 7천만 원 다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부터는 얼마에 낙찰이 되던 임차인이 1억 7천 1억 7천을 전부 다 내가 인수해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그럼 지금 금액에 들어가더라도 1억 7천이 인수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2억 6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현순위 임차인 1억 7천 이거 먼저 받아가는데 얘가 못 받은 것만 인수겠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9,200에 받으면 못 받은 돈 한 8천만 인수하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배당에다 못 받아서 뜻하지 않게 인수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걸 항상 염두하고 확인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친절하게 다 공매는 나와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경매에서도 똑같아요. 경매에서도 압류는 법정 기일을 기준하거든요. 문제는 경매는 우리가 법정 기일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그게 가끔 위험 요소가 돼요. 그럼 그거는 확인할 기회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경우에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확인이 안 되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계동에 있는 우량상가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 공매할 때 또 주의사항과 경매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경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마지막 말씀 있으실까요? 경매든 공매든 사실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는 뭐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수천만 원 이상을 날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도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그런 보증금 날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항상 꼭 먼저 정확히 배우시고 잘 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